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리호 발사 직후 전 세계 항법 위성이 동시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허세를 부리려면 증거부터 가져와. 교란의 발원지는 분명 미국이다. 수준 낮은 시스템으로 국제 신호를 건드린 주제의 책임은 회피한다.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채 군사 충돌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뿐이었죠. 이대로라면 단 하루 안에 우주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조용히 움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입니다. 누리호에 실린 한 개의 실험 장비가 전 세계가 놓친 신호를 포착했고 미국이 30년 동안 해독하지 못한 우주 신호를 풀어낸 겁니다. 도대체 누리호는 무엇을 본 걸까요? 세계 최강국들을 멈춰 세운 그 신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만이 이걸 읽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비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저는 앤드루 마이어스입니다. 올해 나이는 48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 첨단우주감시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죠. 공군정보장교로 시작해서 국가안보국 신호국 부국장을 거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우주 기반 신호정보와 전자전 조기경보 체계를 다뤄왔어요. 제 업무는 최악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고 그날도 그랬어요. 누리호 발사는 예정된 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세 번째 발사였고 이전 두 차례도 성공적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 우주 기술은 실험 단계라고 판단했거든요. 위성 발사체 하나 올리는 것과 실제 우주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그날 아침에도 일상적인 모니터링 보고서만 확인했습니다. 발사 성공, 궤도 진입 정상, 위성 분리 완료.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발사 47분 후였습니다. 제 사무실 비상 단말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레벨 3 경보였습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니라는 뜻이죠. 화면을 켰을 때 제가 본 건 전 세계 항법 시스템 신호 오류 보고서였습니다. GPS, 갈릴레오, 베이도우, 글로나스. 모든 주요 항법 체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세한 교란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태양풍을 의심했습니다. 우주 기상 현상은 항법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주기상센터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태양 활동은 정상 범위였어요. 자기장 교란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죠? 제가 즉시 신호 분석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데이터를 더 보내달라고 했어요. 5분 후에 받은 분석 자료는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신호 오류 패턴이 국가급 전자전과 유사해 보였거든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간섭 신호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 패턴은 명백히 인위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어떤 전자전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아니었고 중국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보유한 모든 전자전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누리호였습니다. 발사 시각과 신호 교란 발생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항법 시스템을 교란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엔 너무 비약이 컸습니다. 그들의 우주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이런 수준의 전자전 능력은 미국과 러시아조차 제한적으로만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나단 리에게 연락했어요. 조나단 리는 우주정책 선임보좌관이었고 제 동료였습니다. 조나단 리는 항상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었죠. 조나단 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조나단 리가 데이터를 보더니 즉시 말했습니다. 러시아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한국 발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전자전 체계를 시험하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다른 국가의 우주 활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실험을 위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어요. 교란 패턴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존 전자전 방식과도 달랐고 무엇보다 교란의 출발점이 누리호 궤도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조나단 리는 한국 가능성도 제기했어요.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비밀리에 전자전 기술을 개발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상 한국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투명하게 기술을 개발하는 편이었고 국제 협력을 중시했어요. 헬렌 그랜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헬렌 그랜트는 국가정보국 산하 우주정보센터 실장이었어요. 신호 분석 전문가였고 저보다 더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었죠. 헬렌 그랜트가 보낸 긴급 보고서를 열었을 때 저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헬렌 그랜트의 분석에 따르면 교란 패턴은 기존 전자전 체계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재밍이나 스푸핑이 아니라 항법 신호 자체의 시간 동기와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이었어요. 실제로 구현하려면 위성 궤도 역학, 신호 처리, 우주 기상 모델링을 동시에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헬렌 그랜트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요? 헬렌 그랜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걸 구현한 나라는 없다고 했어요. 미국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죠? 저는 다시 누리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발사에서 탑재한 탑재체 목록을 보았어요. 대부분은 과학 관측 장비였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신형 우주기상 관측 알고리즘 실험 장치였어요. 저희는 이걸 단순한 기상 관측 장비로 분류했었습니다. 위협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우주기상 관측 알고리즘이 왜 항법 신호 교란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단지 우주 환경 모니터링 목적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국가안보회의 주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차관, 정보국장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전 세계 항법 체계 교란, 원인 불명, 누리호 발사와의 시간적 일치,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질문했어요. 한국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도를 파악하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조나단 리가 다시 러시아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한국이 모르는 사이에 러시아가 누리호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반박했어요. 누리호는 발사 전 철저한 검사를 거쳤고 한국은 보안 절차가 엄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몰래 장치를 설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결국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했다는 뜻인가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교란의 출발점이 누리호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란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도요. 항법 시스템은 민간 항공, 선박 운항, 군사작전 모두에 필수적이었거든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교란 패턴을 시간대별로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란이 일정한 주기로 강약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교란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저는 퇴근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도 같은 현상을 감지했다고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란은 전 세계적이었고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어요. 조나단 리가 다시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조나단 리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러시아 측에서 미국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교란이 미국의 새로운 우주 무기 실험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오해가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헬렌 그랜트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교란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한국인지 러시아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헬렌 그랜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교란은 계속되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의심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였지만 지금 우주 공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누리호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우주기상 관측 알고리즘. 이게 핵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항법 신호에 영향을 주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데이터는 계속 쌓여갔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 교란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교란 패턴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본 어떤 신호와도 달랐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한 걸까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저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도 채 자지 못했어요. 오전 6시에 다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거든요.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씻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워싱턴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제 머릿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나단 리와 헬렌 그랜트가 와 있었어요. 조나단 리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헬렌 그랜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여전히 교란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단서는 누리호와의 시간적 일치뿐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조나단 리가 먼저 발언했어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장비 목록과 기술 사양을 전부 공개하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조나단 리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맹국을 의심하는 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조나단 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간적 일치가 우연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정확히 47분 후에 교란이 시작됐다는 게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헬렌 그랜트가 새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밤새 팀원들과 함께 신호 패턴을 재분석했다고 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교란 패턴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전자전 기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이 연구 중인 차세대 기술과도 달랐습니다. 그럼 뭡니까? 국방부 차관이 물었어요. 헬렌 그랜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했어요. 기존 전자전은 신호를 막거나 왜곡하는 방식인데 이건 신호 자체의 시간 동기와 구조에 개입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항법 위성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헬렌 그랜트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 동기와 구조에 개입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항법 시스템은 원자시계를 기반으로 나노초 단위로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외부에서 조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조나단 리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한국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정교한 기술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몇 년간 비밀리에 개발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조나단 리의 논리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점점 더 한국의 관여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고 있었거든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결정됐습니다. 한국 정부에 비공식 채널로 문의를 넣기로 했어요. 직접적인 압박은 아니지만 누리호 관련 기술 정보를 요청하기로 한 거죠. 저는 이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어요. 헬렌 그랜트가 말한 시간 동기와 개입 방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과거 연구 자료들을 뒤졌어요. 미국이 10년 전쯤 비슷한 개념을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중단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연구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기술을 구현하려면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정밀한 우주 환경 모델링이었어요. 우주 공간의 전자기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고도의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었고요.
셋째는 위성 궤도 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우주 환경 모델링. 누리호에 탑재된 게 바로 우주기상 관측 알고리즘 실험 장치였습니다. 한국은 이걸 단순한 과학 장비라고 설명했지만 혹시 이게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장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공식 항해 문서를 보냈다고 했어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 불법적인 전자전 실험을 중단하라는 거였죠. 러시아는 이 교란이 미국의 신형 우주 무기 시험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오해는 커지고 있었고 실제로는 아무도 이 교란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했어요.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우주 무기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에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국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였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긴급 안보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이번엔 국방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정보국장이 대답했어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나단 리가 다시 한국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이 누리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의도했든 아니든 한국의 기술이 이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더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나단 리의 주장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조나단 리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시간적 일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다른 설명은 찾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헬렌 그랜트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헬렌 그랜트는 조용히 말했어요.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교란 패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마치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헬렌 그랜트에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헬렌 그랜트는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다만 이 패턴이 단순한 기계적 실험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진 것 같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저녁이 되었지만 저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비공개 보고가 내일 아침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해결책도 없었어요. 단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조나단 리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조나단 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조나단 리가 물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조나단 리가 말했어요.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라고 했습니다. 우주 전략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조나단 리의 말을 들으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조나단 리는 이미 한국이 범인이라고 결론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불완전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 저는 혼자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헬렌 그랜트가 말한 학습 패턴이 궁금했어요. 저는 시간대별로 교란 패턴을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교란의 강도가 특정 주기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규칙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일정한 리듬이 있었어요. 그 주기는 대략 97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97분. 이 숫자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누리호의 궤도 정보를 확인했어요. 누리호의 궤도 주기가 정확히 97분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교란 패턴은 누리호의 궤도와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만약 교란이 누리호와 연결되어 있다면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누리호에 탑재된 장비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97분 주기. 이게 핵심 단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단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내일 대통령 보고에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보고하면 한국에 대한 의심은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를 숨긴 셈이 되죠. 저는 책임의 무게를 느꼈어요. 제 판단 하나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데이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아야 했어요. 97분. 누리호. 우주기상 관측 알고리즘. 시간 동기화 교란. 이 모든 조각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연결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저는 이 불완전한 조각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내야 했어요. 하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보고는 오전 8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97분 주기. 이 패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궤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 숫자가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저는 불안했어요. 확실한 결론이 없는 보고서였거든요. 교란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의심은 증거보다는 정황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전 7시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자체 분석 자료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자료를 받되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자료는 오전 7시 30분에 도착했어요. 암호화된 파일이었고 용량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헬렌 그랜트에게 즉시 분석을 요청했어요. 헬렌 그랜트는 팀원들과 함께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 자료를 직접 확인했어요. 처음 몇 페이지는 누리호 발사 당시의 궤도 데이터였습니다. 미국이 이미 보유한 정보와 거의 일치했어요. 하지만 다음 섹션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주기상 관측 알고리즘을 통해 발사 전후에 전자기 환경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데이터의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관측 위성보다 훨씬 세밀한 파형 변화를 포착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관측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조나단 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조나단 리는 한국 자료를 보더니 즉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정밀해서 오히려 조작된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조나단 리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의 내부 일관성은 완벽했거든요. 헬렌 그랜트가 긴급 보고를 보내왔어요. 한국 자료 중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헬렌 그랜트의 사무실로 갔어요. 헬렌 그랜트는 2개의 모니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렌 그랜트가 설명했어요. 한국 자료에는 미국이 포착하지 못한 미세한 파형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파형은 발사 직후 짧은 순간에만 나타났고 미국의 관측 체계로는 감지할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이었어요. 하지만 이 파형이 바로 교란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헬렌 그랜트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파형은 매우 복잡했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코드처럼 보였어요. 아니, 실제로 코드였습니다. 이 파형은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 정보가 전 세계 항법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헬렌 그랜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신호냐고요? 헬렌 그랜트는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의도적인 것 같지만 공격 목적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보정 신호에 가깝다고 설명했어요. 보정 신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이 전 세계 항법 시스템에 보정 신호를 보내야 합니까?
헬렌 그랜트는 자료를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어요. 이 신호를 생성하려면 미국보다 훨씬 정교한 우주 환경 모델링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보다 정교한 기술이라니요. 저희는 3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조나단 리가 헬렌 그랜트의 분석에 반박했어요. 한국 자료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교란을 일으킨 후 마치 자신들이 그걸 발견한 것처럼 꾸며서 자료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조나단 리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직관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보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서둘러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보고서는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한국 자료에서 발견한 새로운 패턴을 포함시켰어요. 대통령께서는 신중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대통령께서 질문하셨어요. 한국을 믿을 수 있느냐고요? 저는 확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 자체는 신뢰할 만하지만 한국의 의도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어요. 대통령께서는 추가 분석을 지시하셨고 필요하다면 한국과 직접 대화 채널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러시아에서 또 다른 경고가 왔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신호 교란이 24시간 내에 중단되지 않으면 자국의 우주 자산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자료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24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헬렌 그랜트와 함께 파형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파형의 구조를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패턴을 찾으려 했어요. 밤 9시쯤 헬렌 그랜트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파형 속에 숨겨진 부차 신호가 있었어요. 이 부차 신호는 우주 기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항법 위성들의 시간 동기화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헬렌 그랜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공격이냐고요? 헬렌 그랜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격이 아니라 보호 체계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주 기상 변화가 항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그걸 사전에 보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이 전 세계 항법 시스템을 보호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까요? 헬렌 그랜트는 한국 자료를 더 읽어보더니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걸 실험 단계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조용히 테스트를 진행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의 알고리즘은 실제로 작동했고, 그 영향력은 전 지구적이었어요. 이건 한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성과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이 혼란이 발생한 거였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게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도 하지 못한 기술을 실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조나단 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조나단 리는 이 모든 게 한국의 계획된 전략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러 혼란을 일으킨 후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조나단 리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알고리즘은 실제로 우주 기상 변화를 보정하고 있었고, 그 방식은 미국의 기존 이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주 환경을 단순히 관측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모델링하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건 차세대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했어요. 한국 기술의 실체를 설명했고, 이게 공격이 아니라 보호 체계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미국은 이 기술을 확보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 확보는 제 권한 밖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기술은 우주 전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누가 이 기술을 먼저 완성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우주 안보 구도가 결정될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파형 하나하나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려면 수학, 물리학, 천문학, 공학이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해낸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왜 미국은 이 기술을 먼저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예산도 더 많았고 인력도 더 많았는데요. 아마도 접근 방식의 차이였을 겁니다. 미국은 기존 체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던 거예요. 헬렌 그랜트가 추가 분석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알고리즘은 단순히 현재 상태를 보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48시간 동안의 우주 기상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항법 신호를 미세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흐렸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위 우주 공간에서는 한국의 작은 위성이 전 세계 항법 시스템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공격이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거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보호하려던 기술이 오히려 위협으로 인식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 미국의 입장은 난처해집니다. 동맹국인 한국을 의심했고 심지어 러시아와의 충돌까지 고려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우주 기술에서 선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한국 자료 속 파형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파형이 해답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답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난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미국의 우주 전략 체계가 뒤집히게 될 거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다시 요청했어요. 이번엔 완전한 분석 알고리즘까지 포함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측은 즉시 응답했어요. 새벽 2시에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헬렌 그랜트를 불렀어요. 헬렌 그랜트는 이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헬렌 그랜트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함께 한국의 분석 알고리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복잡했지만 논리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우주 기상 변화를 32개의 레이어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각 레이어는 서로 다른 전자기 주파수 대역을 담당했고 이 레이어들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 우주 환경을 모델링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방식은 8개 레이어였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어요. 헬렌 그랜트가 알고리즘을 미국 데이터에 적용해봤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누리호 발사 직후 태양에서 발생한 미세한 플라즈마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은 미국의 관측 체계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32 레이어 분석으로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 플라즈마 폭발이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특이한 전자기 파동을 만들어냈어요. 그 파동이 바로 항법 위성들의 시간 동기화에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교란의 정체는 전자전이 아니었어요.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희귀한 자연 현상이었고 기존 과학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저희가 찾던 답이 여기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만이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관측 기술이 아니었다면 이 현상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을 겁니다. 헬렌 그랜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기술이 없었다면 저희는 계속 한국이나 러시아를 의심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헬렌 그랜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이미 군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주 공간에서 충돌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4시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정보국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분석 결과를 보고했어요. 교란의 원인은 희귀한 우주 기상 현상이었고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이를 절대 규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조나단 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나단 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조나단 리는 한국을 강하게 의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증명된 거였어요.
국방장관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헬렌 그랜트가 대답했어요. 우주 환경 분석에서는 미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나 유럽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우주 기술 분야에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특히 동맹국인 한국에게 뒤처졌다는 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우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오전 8시에 러시아에 공식 설명을 보냈어요. 교란의 원인이 자연현상이었다는 분석 결과와 함께 한국의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러시아는 2시간 후에 답신을 보냈어요. 분석 결과를 확인했고 오해가 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사 대응 준비는 중단한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위기는 해소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 덕분에 해결됐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미국이 우주 기술의 정점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대통령 비공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했어요. 누리호 발사, 신호교란, 미국과 러시아의 오해, 그리고 한국 기술을 통한 해결.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중하게 들으셨어요. 보고가 끝난 후 질문하셨습니다. 왜 미국은 이 현상을 포착하지 못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관측, 체계가 충분히 정밀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한국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느꼈어요. 미국의 우주 정책이 바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독으로 모든 기술을 선도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발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32레이어 분석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국제 충돌을 막았습니다. 헬렌 그랜트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헬렌 그랜트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헬렌 그랜트가 말했어요. 한국 팀과 화상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매우 겸손했다고 덧붙였어요. 자신들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답니다. 저는 웃었어요. 한국다운 반응이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겸손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헬렌 그랜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고요? 헬렌 그랜트가 대답했어요. 대부분 젊었다고 했습니다.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혁신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험이 부족한 대신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했던 거죠. 조나단 리도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조나단 리는 오랜만에 보는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조나단 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했어요. 한국을 너무 의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열린 자세로 동맹국들을 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조나단 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나단 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대부분의 미국 관료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희는 미국이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 사건의 전체 과정과 교훈을 정리하는 문서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어요. 누리호에 탑재된 한국의 우주 신호 분석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결정적 요소였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우주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한국 덕분이었어요. 저는 누리호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작은 발사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작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국제사회를 구했어요. 전쟁을 막았고 오해를 풀었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지난 사흘을 떠올렸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두려웠고 압박감이 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미래를 생각했어요.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주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동맹국들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구름이 걷혀서 맑아진 하늘이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누리호가 있을 거예요. 지구 궤도를 돌면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작은 위성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전쟁을 막았고 평화를 지켰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협력 강화 소식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우주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작은 변화가 이제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거고 세계는 그 기술에 주목할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온했습니다. 며칠 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누리호, 한국, 우주 기상 분석.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저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발전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미국보다 앞섰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오히려 배울 기회였습니다. 함께 성장할 기회였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어요. 한국과의 협력 방안, 미국 기술의 개선 방향, 새로운 우주 정책 수립.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더 멀리 간다는 거요.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의 좋은 동반자라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누리호가 만든 변화를요.